거기 이제 431페이지를 펴보세요. 거기 의 지나서 그 담보 책임의 그 성질에서 그 동그라미 1번에 담보 책임은 법정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이다, 이 말이 또 그렇게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담보 책임은 유상계약의 특성상 급부하고 반대급사의 대가관계를 유지시킬 필요성 때문에 하자가 있으면 매도인이 매수인에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당사자 약정과는 관계없이 우리 민법 규정에 의해서, 법정이니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매도인에게 부과되는 책임이다. 그래서 법정 책임이다. 특징은 당사자 약정이 하자 있으니까 책임져라 이런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민법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인정되는 책임이다. 그래서 법정 책임이고, 동일한 이유에서 하자 발생에 대해서 건물에서 매매했는데 여기 하자가 있더라. 그럼 이 하자 발생에 대해서 매도인에게 전혀 잘못이 없더라도, 규칙사유가 없더라도 당연히 하자가 있는 이상 매도인은 매수인의 책임을 져야 되니까 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다. 요 급부하고 반대급자 대가관계를 유지시킬 필요성 때문에 인정이 되니까 규칙사 여부는 상관이 없이 인정이 된다. 그래서 무과실 책임이다. 요 두 가지를 꼭 신경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밑에 임의규정이다.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담보 책임에 관해서 우리 민법에 자세히 규정이 되어 있어요. 유형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담보 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은 전형적인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 하자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기로 담보 책임을 면제, 감경시 주는 계약을 맺게 되면 그거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원시적 일부는 경우도 인정된다. 이거는 이따 뒤에서 이게 무슨 말인가 514조 공부할 때 배우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담보 책임자 발생 원인이 동그라미 1번 권리 하자가 있는 거 뒤에 넘겨보세요. 경매에 있어서 담보 책임, 경매 경우도 이제 하자가 있으면 담보 책임이 발생이 되니까, 그 다음에 채권 매매에서 담보 책임, 물건 하자는 담보 책임 이렇게 나오는데 동그라미 3번에 채권 매매에서 담보 책임은 시험에 나올 일 없고 딱 한 번 나오는데 지금까지 40년 동안에, 그것도 독자적인 문제로 나온 게 아니고 지문 한 개에 들어가서 슬그머니 하나, 지문 하나로 들어가서 나온 적이 있었는데 낼 필요가 없어요. 채권 매매는. 왜냐? 여러분 중개업하고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것은 동그라미 1번에 권리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 두 번째 동그라미 4번에 물건을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경매의 경우도 옛날 중개사법에 보면 중개업자가 경매 대리를 할 수 없도록 법에서 규제를 했어요. 그러다가 현재 중개사법을 시행을 하면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중개업자가 이제 경매 대리가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 대리가 허용이 되니까 경매에 있어서 담보 책임도 중개업자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매 대리가 허용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경매에서 담보 책임도 최근에는 계속 반복 출제되니까 동그라미 3번 채권 매매 담보 책임 빼고 나머지 세 개는 기억을 해야 되는데, 먼저 권리하자는 담보 책임 유형별로 몇 가지가 나오는데 개념이 지금 책에는 안 써졌죠. 근데 개념을 지금 이야기해봐야 전혀 못 알아들어요. 따라서 유형별로 이런 게 권리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이다 가르쳐 드릴 거니까 이걸 딱 설명을 듣고 나중에 이 유형이 세부적으로 한 6가지가 있어요. 이걸 다 공부하고 나서 마무리 삼아서 이런 게 권리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이다, 역으로 개념 정의를 하자 그 말이에요. 책에는 지금 개념이 빠졌지만 이게 유형별로 이렇게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사례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 유형을 한번 따져보자 말이에요. 먼저 첫 번째 유형이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소환과 담보 책임을 하는 게 있는데, 가장 간단한 사례로 이런 걸 말이에요. 지금 이 건물 소유자가 제3자 A라 그 말이에요. 근데 갑이란 놈이 소유자도 아니면서 A 소유 건물에 대해서 자기 앞으로 원인무효 등기를 딱 했어요. 서류 등을 잊어서 등기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소유자는 여전히 A고 등기 가지고 좀 무권리자죠. 근데 갑이란 놈이 A 소유 건물에서 원인무효 등기를 가졌다 보니까 A 소유 건물에 대해서 을하고 매매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A는 나무 건물에서 매매를 했죠. 그러면 시간 중에 잘 나왔다시피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 가장 많이 역대 출제된 조문이 569조예요. 가장 많이 응용한 조문, 옛날 공유에서도 가르쳐줬다시피 569조가 타인의 물건이나 권리에 대한 매매는 유효다, 이 규정인데 이 규정이 일단 적용이 돼요. 목적물 소유자는 제3자 A라 하더라도 갑이 A 소유 건물에 매매하면 이 매매 계약 자체는 일단 569조에서 유효다 그 말. 왜 그러느냐? 매매는 전형적인 낙성계약이라고. 따라서 산래, 삭계, 의사표시 합치면 성립이 돼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은 나중에 이행기 도래할 때
이행기 도래할 때 소유권 이전하면 된다고. 딱 이때까지 얘가 권리자로부터 권리취득 이전을 주면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타인의 물건이나 권리다 매매는 일단 유효다 그 말이야. 매매가 무슨 행위요? 채권행위죠. 따라서 이런 것도 가르쳐줬어. 말을 바꿔낸다고. 처분 권한 없는 자가 처분 권한 없죠. 소유자 아니니까. 권한 없는 자가 무슨 행위 하더라도 매매 말고 채권행위 하더라도 또는 부담행위 하더라도 유효다 이렇게도 출제를 하고 그 대신 처분행위 할 때는 꼭 처분권은 있는 자가 해야 되죠. 거기에 이제 물권행위 같은 처분행위하고 채권행위, 부담행위 차이점입니다. 이것도 몇 번 가르쳐 줄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569조가 적용이 돼요. 그러면 이행기 도래할 때까지 권리취득 이전해 주면 되는데 얘가 권리취득 못했고 결과 권리전 못해줬다 그 말이게. 이게 권리 전부가 목적물 전부에 대한 권리가 타인에게 소감으로써 매도인이 권리전이 불가능한 경우 이럴 때 당신이 책임져라. 요게 첫 번째.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소감 담보책임 이렇게 이야기를. 그러면 이거는 산수를 해보자. 산수를. 지금 이 사안에서 이 예의소유 금융을 매매하면서 매매대금 1억 원을 매매했다 치자고 말이야. 그럼 매매는 유상계획이니까 급부하고 반대부사 대관계 유지가 돼야 된대. 요거는 급부가 제로라고 권리전 못 해주니까. 근데 반대급부 1억 원 주면은 이코르가 안 되잖아. 그럼 이걸 이코르 만들자 그 이야기 지금. 그럼 이코르 만들려면 급부 권리전 못 해주니까 빵. 그럼 반대급부다 뭐로 만들면 돼? 빵. 그러면 되죠 이렇게. 따라서 이런 경우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다음과 같이 책임을 묻는데 첫째, 이 경우는 어차피 얘가 A로부터 권리취득 못했고 결과 권리 이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의 계약의 목적은 달성할 수 없죠. 그러면 당연히 계약을 뭐 해야죠? 해제해야지. 목적 달성 못하니까. 그래서 이때 뭔만 조심하면 되느냐? 이것만 조심하라면. 이거는 계약의 목적 달성 못하니까 권리취득 이전해 줬는데 권리취득 못했고 결과 권리전이 불가능하니까 계약의 목적 달성 못한다. 그럼 매수인이 이 계약을 없애야죠. 그래서 해제를 하는데 이때 이런 걸 조심하라면. 이런 걸 물어본다고. 매수인은 선의 약의에 불문하고 공이 계약 해제한다 그 말이야. 이게 핵심이야. 이걸 이제 착한 놈 나쁜 놈 해버리면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여기서 선이다 그 말은 목적물 전부에 대한 권리가 타인에게 소한다는 것을 모르고서 매수한 자, 그걸 알고서 매수한 것이 악이라고. 그러면 목적물 전부에 대한 권리가 타인에게 소한다는 것을 얘가 알고서 매매했다고 해서 계약은 목적도 작성 못하는데 계약 해제를 못하면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게 존속하는 거예요. 어차피 권리전 못 해주는데 그러면 간뚜껑 덮을 때까지 이 계약이 그대로 남아있어야죠. 뚜껑 덮으면서 아들한테 이혼해야죠. 내가 언제 누구하고 뭐 했는데 이 계약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저세상도 못 가겠다. 네가 알아서 해라. 안 되잖아. 따라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을 못하면은 선의하게 불문하고 당연히 계약은 해제하는 거. 이런 걸 조심하라 말아. 나쁜 새끼 아니란 소리야. 알고 있다 하더라도 목적 달성 못하게 해제하는 거야. 그 다음 선의 매수는 아울러 플러스 해제와 더불어서 손해배상 청구하지만 악의자는 해제만 하지 손해배상 청구는 뭐 한다는 거야. 그때 또 이렇게 와. 그래요. 선의는 착한 놈이니까 손해배상 청구, 악의자는 싸가지 없으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지. 아니라고. 선의는 권리 전부 타인에게 소한다는 것을 모르고서 매매한 거야. 그럼 이 사람은 무슨 생각하겠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조만간 보통의 매매처럼 건물에 대한 권리가 넘어온다고 생각을 하겠죠. 선이니까. 그럼 미리 대비해요 못해요? 대비 못해. 이 말 하셨겠나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권리전이 불가능하더라. 그럼 내가 이 비싼 건물을 다른 놈한테 매수해야 되는데 건물값이 엄청 올랐더라. 손해가 많이 생겨요. 대비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야. 근데 악의자는 권리 전부 타인에게 손해를 알고서 매매했죠. 그럼 얘는 미리 대비도 하겠죠. 바보가 아닌 바야. 재수 원 붙으면 얘가 이제로부터 권리 취득 못하고 못하면 나한테 이전 못 해줄 수도 있다. 그걸 미리 알고 있잖아. 이렇게. 그러면 다른 건물도 알아보고 미리 대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손해가 안 생기니까 손해배상 청구 뭐 하는 거라고 이게. 그다음 아까 재책기한 가르쳐줬죠. 재책기는 어떨 때 적용된다고요? 법률관계가 불확실할 때. 근데 이 경우는 확정이 이미 돼 있어. 권리전이 불가능하니까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 법률관계 확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재책기한을 둘 필요가 없다고. 다른 유형은 재책기한 1년으로 제한이 돼 있어. 계약이나 손해배상 청구는 1년 이내 하라. 이런 재책기한의 제한이 있는데 이 경우는 법률관계가 이미 확정이 됐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 이렇게. 그러니까 불확실 상태가 이미 제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1년 이내에 권리 행사하라 이럴 필요가 전혀 없으니까 재책기한의 제한이 없다고 말이야. 이런 거를 설명 듣고 이거 하도 물어보는 건데 듣고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면 공부하시고. 뭐요? 머리통 깨지네? 그러면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 어차피 뭐 여기다 투자할 걸 내가 할 수 있는 거 보다도 내 능력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거 투자하면 점수 더 따져 놓을게. 안 되는 거 죽은 자식 몸 만지도 계속 떠물다 그러고 있어봐야 안 되는 거야. 이게 포기해버리자. 안 된 사람은. 여기 내용인데 그 다음에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제 이거하고 지금부터 비교를 해야 되니까 계약법 강의할 때 옛날에 이런 말을 했어요. 계약법은 양도 좁고 아주 쉬워요. 그런데 점수 편차가 크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 아주 잘 맞죠. 적은 시간에 덜 고생. 어떤 사람은 아무리 고생해도 계약법 점수가 안 나와버려. 그 왜 그러냐. 비교할 거 비교를 못하니까. 여기 지금 이런 특징이다면 자, 건물 소유자에다 얘가 온인물 등기해놓고 지가 소유자인 것처럼 매매했다. 그러면 권리취득 이제는 아무 지장이 없는데 권리취득 못했다. 안 팔았다. 권리이전 못해줬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니까 얘가 얘한테 책임 묻나고요. 야, 이 새끼야, 나는 너 믿고 지금 건물 매매인데 이 개새끼 아니냐고. 지금 이런 취지죠. 그죠? 그러니까 너 책임져라 이야기야. 여러분이 이걸 이해했다면 여러분이 의뢰하면 여러분 씩씩거려 저보다 더 악서 더 쌍소리 많이 하고 그 이해를 못하니까 지금 참 이렇게 쳐다보고 있지. 저는 이해를 하니까 쌍소리 하는 거지. 나쁜 새끼라고 그럴 거야. 여러분이 의뢰하게 해보세요. 안 그래요? 저보다 더 욕해요. 죽여본다고 더 한다고. 개새끼 소새끼 하면서. 따라서 얘한테 책임을 묻는 건데 이런 건 어찌 될 것 같나요?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사람 풀 때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외화봐야 말정항이라는 거야. 건물 매매를 했어요. 자, 3월 10일 날 매매를 했어요. 이 건물이 3월 8일 날 계약처리 전에 멸실이 됐어요. 권리 이전이 불가능하죠. 그러면 권리 이전이 불가능한 점에 있어서는 우측 사례하고 똑같죠. 또 권리 이전이 불가능하잖아. 그럼 이 경우도 매수인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 묻는가? 이걸 또 구별하셔야 돼요. 여기 지금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담보 책임은 어떤 경우에 이 담보 책임을 묻냐 그러면은 이 목적물 자체는 현존에 있는 거예요. 여기 특징. 건물은 뭐 했다? 현존에 있고 대신 그 목적물 전부에 대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기 때문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권리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 담보 책임 인정이 되는 거야. 목적물은 뭐 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이때 그게 다른 사람 소유인 경우. 근데 이 경우는 건물 자체가 멸실이 됐잖아.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원시적 불능 그러죠. 이 계약은 뭐로 돌아가요? 무효로 돌아가. 그런 다음에 이미 저서 한 달 반이 지났는데 이거 배운 지가 530 조문 숫자 내고 다녔죠. 535조 1항에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으로 넘어간다고. 요거는 똑같은 권리이전 불가능하지만 목적물 자체가 뭐해버린 경우 멸실한 경우. 그거는 이거 구별하셔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요거를 이제 이렇게 바꾸자고 말이야. 4월 20일까지 권리이전 해줄 약속했는데 요 사이 그러니까 3월 25일쯤 이게 또 멸실이 됐다. 그럼 이거는 무슨 불능으로 바뀌고 후발적 불능 바뀌죠. 요거는 계약이 무효가 아니라 유효이고 요 경우는 위험부담이나 채무불능의 문제로 돌아가죠. 담보책임 문제가 안 생겨. 따라 담보책임 인정이 되려면 똑같이 권리이전이 다 불가능한 사례지만 담보책임 인정이 되려면 가장 핵심 목적물 자체는 뭐 할까? 현존하되 목적물 전부에 대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이 경우여야 된단 말이야. 무조건 권리이전 불가능한 건 아니고. 자로 돌아가서 거기에 의 있고 요건을 보세요. 요건을 기억 569조 니은 이 경우는 510조에 담보 책임진다. 디귿번 핵심이라고 말이야. 이거 구별 못하면 무조건 그래서 외우지 마. 외워봐야 아무 필요 없어. 9절에 목적물 자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여기까지 이게 원시적 불능이죠. 원시적 불능이라고 어떤 계약처에서 과실 책임으로 가요. 무효고 뒷구절 매도인이 소유하고 있었으나 매수인에게 이전하기 전에 소멸 이게 후발적 불능이죠. 이때는 채무 불능이나 이연부담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담보 책임을 지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담보 책임 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다? 이거하고 반대. 목적물 자체가 뭐한 경우? 여기 특징 현존. 사례 문제부터 주의하시라고. 따라 담보 책임 인정되는 경우는 매매의 목적물은 현존하나 그것이 타인의 권리에 속하기 때문에 매도인이 권리이전할 수 없는 경우 이 경우야 돼요. 구별할 수 있겠나요? 무조건 하고 권리이전이 불가능해서 담보 책임 인정되는 거 아니라고. 이건 목적물이 현존해 있어야 돼. 이렇게.
이거 칼같이 구별하셔야 돼요. 그 다음 밑에 책임의 내용, 기억본 핵심, 선악 묻지 않고 계약의 목적 달성하게 해지한다. 우측에 손해배상 청구, 선일 때는 손해배상 청구한다. 그 대신 악일 때는 손해배상 청구 못하고. 이때 그 판례도 자주 물어보네요. 이행이익이냐 실내이익이냐고. 그래도 한번 물어봅시다. 또 이 이행이익 배상, 손해배상할 때 이행이익 배상이냐 실내이익 배상이냐, 이게 이제 계속 시험에서 반복해서 술지가 도는데, 그죠? 여기 아까 나온 원시적 분으로서 무효인 경우도 계약이 유효라고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돼서 매수는 매도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이때의 손해는 무슨 손해인가요? 계약처에서 오시적 분의 경우는 원시적 분의 경우 이행이익이요 실내이익이요. 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시험 빵점 맞고 다니는 거냐? 예? 돌아보고 싶어. 돌아보고 원리를 가르치면 원리를 터득하라고. 이것도 가르쳐 드렸어요 옛날에. 실내이익은 계약이 유효하라고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라고. 그럼 논리적으로 계약 자체가 뭐일 때 발생하는 거야? 무효일 때. 무효인데 나는 이 계약에 뭐라고 믿었으니까, 유효라고 믿었으니까 손해를 입었다. 그게 실내이익이야. 그러니까 원시적 불능은 무효니까 실내이익 배상이잖아. 이거는 이제 이행이익을 초과하면 안 되도록 됐고, 이행이익은 계약이 유효하였다면 얻을 수 있는 이익, 이행되었다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이라고. 그러니 예컨대 후벌적 불능의 경우에, 후벌적 불능 유효죠. 얘가 전날짜 대금지급 안 했다, 손해배상 청구하죠. 이런 거는 무슨 이익이에요? 채무 불능이나 손해배상 청구할 때는 원칙 이행이익이죠. 왜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됐고 얘가 대금지급 채무를 부담하는데, 유효니까 채무 부담하죠. 이행해야 되는데 이행 안 했으니까 나한테 손해 생겼다. 그래서 이행되었다면 얻을 수 있는 이익. 이거는 주로 계약이 뭐일 때 발생하는 거야? 유효일 때. 그러면 또 하나 물어봅시다. 담보책임은, 담보책임이 미리 딱 전제를 하자가 말로 계약이 유효일 때 무효일 때. 자, 무효일 때도 담보책임 문제가 발생이 될까요? 계약이 무효일 때. 못 알아들으면 오늘 집에 들어가면서 내가 5시 전에 반드시 끝내줄 테니까 딱 1시간 내에 끝낼 거예요. 나도 바빠. 집에 가서 저 스포츠도 봐야 되고 주말 드라마도 봐야 돼. 그것마저 안 보면 내 머리가 텅크러져서 뭔 일 질지 몰라. 나도 요즘 하도 도끼가 올라가지고 뭘 봐야 돼. 자주 안에 그 텔레비전 보면서 욕 뒤지게 해요. 나 방에 앉아서 개새끼 소새끼 하면서 막. 그건 남한테 타인의 법익에 침해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일 앞에, 아파트 앞에 가셔가지고 과일 가게 가세요. 그 테스트 해보세요. 과일 가게 아저씨, 나 요즘에 뭐 참외가 많이 나오나요? 참외가 잎게 이렇게 있죠. 그러면서 이 참외를 콕콕 뚫려보세요. 이렇게 뚫려보면서 아 참외가 흠이 많네 막 이렇게 하면 과일 가게 아저씨가 뭐라 해요? 그게 갈아가죠. 그 다음에 뭐라, 사도 안 넣으면서 새끼가 지랄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사도 안 넣으면서 콕콕 찔리고 앉았다고. 무슨 이야기냐? 네가 사도 안 알면서 왜 하자가 있니 없니가 꼬장 부리냐 그 이야기야. 그 담보 책임은 산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야. 사야 되는데 하자가 있으니까 네 책임지라고 꼬장 부리는 게 담보 책임이라고. 그럼 이 경우도 과일을 내가 안 산다고, 그럼 뭐 담보 책임 못 물어. 하자했다고 꼬장 부리 뒤지고 덮어져. 과일까지 전체한테 참외로 그냥 얻어 터주고 온다고. 근데 이 과일을 내가 샀어. 유효 샀어. 가서 보니까 뭐가 있어? 하자가. 그때는 이제 가잖아. 아니 돈 주고 샀는데 이것이 그냥 뭘 먹어? 뭐 벌레가 먹었네? 바꿔줘서 그럼 아저씨가 잘못했다고 주는 거야. 이게 담보 책임이야. 그러니까 담보 책임 얘기들은 항상 뭐가 전제가 돼야 돼. 이걸 항상 머릿속에 입력하라. 계약이 유효한 걸 전제로 해서 내가 사긴 사야 되는데 목적물을, 그게 뭐가 있으니까, 하자가 있으니까 당신 책임지라고 꼬장 부리는 거라고. 딱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면 담보 책임 문제는 발생 안 되는 거예요. 그 말 알아듣겠나요? 그걸 항상 염두에 두시라고. 따라서 여기 다시 보세요. 요 매매는 아까 뭐라고 전제했어요? 남은 물건이지만 5병지 구조에서 유효가 전제 도쳐놓게. 근데 사야 되는데 1억은 주겠다 했는데 권리점 못 해주니까 개새끼 책임져라. 요게 담보 책임이야. 계약이 유효잖아. 그러면 얘가 손해일 때 미리 대비를 못 했으니까 손해배상 하더라, 손해배상 청구한다는 건데, 이때의 손해는 실내이익이다 이행이익이다. 자, 계약이 유효라고 전제가 돼 있어. 그렇지, 이행이익이 요거는 유효니까. 이 말 듣겠나요? 그렇게 풀면은 아무도 안 넣어도 돼. 계속 이게 나와. 이행이익 실내이익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계약처에서 과실책임에 나와. 계약처에서 과실책임, 그건 실내이익 배상이죠.
그 다음 채무불량에서 나와. 채무불량에서 나온다고. 채무불량은 어떻게 됐어요? 원칙은 이행이익이지만 이행이익 얼마 손해성이 입증에 고려할 때 비해서 실력에서 청구할 수 있다. 여기 이제 최근에 추가됐고 원칙은 이행이익이고 그 다음 담보책임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이게 이거는 유효잖아요. 유효를 전혀. 그러니까 이행이익 배상의 원칙이라고. 무지 물어봐요. 그 다음 제척기간 특징. 제척기간 없다. 그거 있잖아요. 왜 없어요? 이미 법률관계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이게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 그 밑에 5번에 571조 이 특칙도 자 참고적으로 우리 시험에서 이 담보책임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됐죠. 그러니까 웬만한 거는 판례까지 싸그리 울려먹었어. 그러다 보니까 571조 선의 매도는 특칙 그 570 조문 있죠. 이것도 지겹도록 지금 출제를 하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런 경우도 간혹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어떤 경우가 있느냐. 이 갑이 이 건물이 실제로는 제3자 소유인데 자기 소유물이라고 오신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흔히 말하는 선의 매도. 실제로는 목적물 전부에 대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고 있는데 누구 거라고? 자기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타인 소유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 그 이야기죠. 근데 이 대목에서 아니 참 이상합니다. 얘가요 건물이 내 건지 나무 건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상당히 바본데요. 그래 버리면 또 우리가 다 같이 바보가 돼야 돼. 야, 여러분도 이쪽 계열이요. 법을 잘 모르니까. 법을 잘 모르시니까. 요게 만약 A가요 피상속인이라고 아버지 이 건물 속에 또 돌아가셨어. 그럼 상속인 여러분이 다 알아요? 누가 상속받는지 모르잖아요. 실제 상속인은 B인데 자기가 상속인으로 착각한 사람이 무지하게 많아. 이 세상에는 이런 경우도 많아. 법을 모르니까. 그럼 자기 거로 착각을 저렇게 갖고 팔아 이렇게. 여러분 이쪽 계열이라고. 법을 잘 모르시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선의 매도인데 그러면 자기 소유라고 착각해서 매매를 했어요? 그럼 이런 애들은 좀 보호해줄 필요가 있지 않냐 그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 법 571조의 당호 특징을 두고 있어요. 매도인이 이렇게 선인 경우는 자 아까 이거는 계속 이야기했죠. 요 사례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이미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계약을 없애야 돼. 해지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요 사안의 특징이 요거라고. 목적 달성 못하게 확정이 됐으니까. 그러면 어차피 계약의 목적 달성 뭐 하는데 꼭 매수인 쪽에서만 계약을 해지하는 법 없지 않냐 그 말이야. 매도인 쪽에서 해지하는 것도 상관이 없지 않냐 말이야. 참고적으로 원래 담보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매매 목적이 물건을 권리 하자가 있으니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책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인 쪽에서 계약 해지하고 매수인 쪽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말한다고. 매도인 쪽에서 계약 해지하는 것은 담보책임하고 상관이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경우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게 이미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해지하든 상관이 없다 해서 선의 매도인의 경우는 직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571조에 규정을 했단 말이야. 대신 뭐를 조심해야 되느냐. 아까 선의 매수인은 해지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따라서 얘가 악인 경우 얘는 선인 경우 이런 걸 엄청 물어본다고. 매도인은 선의. 그럼 얘도 계약 해지한다고 그랬죠. 그 대신 얘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악이. 그럼 얘는 손해배상 청구 뭐 하잖아. 따라서 선의 매도인이 계약 해지한 경우는 얘한테 이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단 매수인이 악인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 뭐 하니까 손해배상 책임도 질 필요가 없다 그 말이야. 그게 571조 2항. 전항 경우에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않으면 안 때는 악이 매수인다 그 이야기죠. 매도인은 매수인다.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그 이야기예요. 무지하게 물어봐요. 정리 꼭 해야 되고. 그 다음 권리 일부가 타는 소환 경우 이제 공부 3개를 묶어서 해버리면 이거 공부할 필요가 없어. 공짜로 주는 거야 그냥. 이 3가지를 지금 또 비교를 하면 공부할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 첫 번째가 572조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소환하는 경우 이렇게 나온다. 요거는 내용이 이런 경우예요.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소환 경우.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소환 경우. 내용은 이런 거라고. 자, 이 을이 100평방미터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매매덕의 1억 원으로 매매를 했다면 이렇게
100평면 토지에 대해서 1억 원을 매매했어요. 그러면 매도인은 돈 말할 것 없어요.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하자 없이 매수인에게 권리전 해줘야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겠죠. 그런데 목적물 전부 중에서 자 일부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소한다 그랬으니까 100평방미터 중에서 일부 10평방미터가 제3자 A에게 속한다. 이런 경우 결론 이 경우 이제 매도인은 나머지 10평방미터도 권리취득에서 100평방미터 전부에서 이전해 줘야 되는데 A 소유 10평방미터에선 권리취득 못했고 결과 90평방미터만 이전해 줄 수밖에 없다. 이런 게 목적물 전부 중에서 일부에 대한 권리가 타인에게 소한 경우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이거 산수하시면 돼. 산수 무슨 얘기냐면 담보책임은 유사한 계약 특성상 급부하고 반대부사 대가를 유식의 필성 때문에 책임을 묻는 거니까 여기서 처음에는 급부 100평방미터 요걸 기준으로 반대급부 1억 원 이렇게. 근데 지금은 90밖에 이전을 못 해준다 그 말 이렇게. 그러면 요걸 이코를 시키려면 어찌해야 될 것 같아? 산수하면 돼요. 10평방미터 빼면 되죠. 얼마만 주는 것으로? 9천. 1,000만 원만큼 대금 가면 지원 가면 이코가 되지 않을게. 해서 이 경우는 가장 핵심이 이거예요. 산수하면 답이 나오니까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이전받지 못한 10평방미터만큼 뭐 해달라고? 대금 깎아달라고. 산수하시면 돼. 대금 감액 청구권 행사하는데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요 대목이라고 말이야. 매수인이 선이냐 악이냐 불문하고 대금 감액 청구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악의를 나쁜 놈을 하면 안 된다. 악의는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소한다는 것을 알고서 매매한 자요. 그럼 알고서 매매하더라도 이 사람은 이제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 경우 특징은 목적물 정부가 이 경우도 현존에 있는 거예요. 현존에 있을 때 일부만 타인에게 소하는 경우야.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일부가 타인에게 소한다는 걸 알고서 매매했다 하더라도 이런 기대 심리를 갖는 거예요. 운이 좋으면 얘가 나머지 10평방미터도 얘로부터 이전해서 전부에서 권리 이전을 했겠지. 그러니까 100평방미터 전부에 맞춰서 매매되게 미뤄건 이렇게 정한다 말이야. 근데 실제로는 90밖에 이전 못 받죠. 그러면 얘도 10평미터 대금 감액 청구를 하는 거야. 악이라 하더라도 나쁜 놈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악이라 해서 10평미터 대금 감액 청구 못하면 거꾸로 얘가 10평방미터만큼 부당하게 이득 취하잖아. 부당이득 어찌하죠? 결론 다 돌려주는 거야. 따라서 이게 핵심이에요. 진짜 악의는 나쁜 놈 아니에요. 여기서는 선의 악이 불문하고 동일하게 뭐하고 해제하고, 여기서는 선의 악이 불문하고 동일하게 뭐하고 대금액 청구. 그 다음에 선의 매수인은 여기에 이제 공통적인 요소고, 선의 매수인은 나머지 90평방미터만 가지고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생겨요. 왜 그러느냐? 이 사람은 일부가 타인의 손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100평방미터 전부에 대한 권리가 넘어온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 선이잖아. 그러면 내가 집을 짓겠다면 100평방미터 맞추어서 설계도도 빼고 그랬을 건데 실제로는 90밖에 이전 못 받잖아요. 그러면 잔존 부분 가지고 잔존 90만 가지고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도 생기니까 당연히 선의 매수인은 계약 해지하고 아울러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지만 악의 매수인은 이런 말 알아들어야 돼. 악의 매수는 잔존 부분 가지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이런 거는 절대로 안 생겨. 왜 그럴 것 같아요? 미리? 그러지. 요거 일부 탄 손도 알고 있기 때문에 얘는 이런 생각이야. 재수 5부터면 90밖에 이전 못 받는다. 이걸 계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집 질 때도 90에 맞춰 설계도 빼고 잔존 부분 가지고 계약의 목적 달성할 수 없다. 이런 건 안 생겨. 안 생기니까 계약 해지 못하고 손해배상 청구 못하는 거야. 나쁜 새끼니까 안 되는 게 아니고 이런 말을 알아들으셔야 돼. 그러면 안게 안 해도 돼. 집에 가서 이런 거 해보시라고. 왜 담보 책임이 중요하냐면 이게 두 문제 이상은 값어치를 갖는 것이야. 이따 요거 끝나면 이제 또 나오는데 물권법 지식을 가지고 있어 또 해결이 돼요. 민법 전반에 관한 기본 지식이 있어야지 이게 해결이 돼요. 딱 이거를 상식으로 판단할 정도 된다. 그 말은 이미 합격권에 들어갔다 그 이야기야. 민법 전반에 관한 지식이 총체로 집합이 됐기 때문에. 무슨 말 알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거 모르면 떨어진다 그 이야기고. 기본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제척기간이 1년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게 없어요. 또 촌스럽게 시험 내는 애 없어. 그 2차 과목 틀려. 2차 과목 출제는 법 전공자 아니까 여러분 수업 놀죠. 1년을 2년으로 바꿔 6개월로 바꿔 낼 건데 법에서 중요한 게 그런 게 아니고 기산점이 중요해요. 이 경우는 이제 이게 불확실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매매계약의 불확정 상태라고. 왜 그러나요? 이유는 요거하고 비교해 보세요. 요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목적 달성 못해. 요 경우는 잔존 부분 가지고 목적 달성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잖아. 그렇잖아. 거기에 불확실성도 나오고 있잖아. 그래 이걸 빨리 확정지어다니까 제책 기간 1년을 하고 있는데 시험에서 뭐를 물어보느냐. 기산점을 물어보니까 이거 지금 여러 번 시험에 넣는데 선의 매수냐 악의 매수에 따라서 요 1년의 기산점이 다르다고. 선의는 권리일부가 타는 소환자를 모르고서 매매한 거예요. 그럼 하자했다는 것을 알게 되려면 상당한 기간이 흘러가야 되죠. 이때 이런 거 조심하라 말이야. 선의 매수에는 지문에 잘 보사는 거. 계약을 체결한 날 선의 경우 체결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한다. 그러면 틀리다는 거예요. 계약 체결 여기 잘못돼 있어. 선의자는 하자했다는 걸 알려면 계약 체결한 날이 아니라 훨씬 뒤에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계약한도부터 1년 해버리면 이런 권리를 행사할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못 간다고. 따라서 선의 매수는 기산점 어떻게 됐던가요? 계약 체결한 날이 아니라 하자했다는 사실을 그러지 않은 날로부터 1년. 그 다음에 악의자는 어차피 하자했다는 것을 일부터 소환자를 알면서 매매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1년? 그러지.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1년 이렇게. 요거 기산점을 잘 보라고 말이야. 요걸 바꿔치기 잘하니까. 저로 돌아가서. 여기 이제 권리부 타인을 성용해서 앞에 얘 있고 뒤에 넘기세요. 담보책임 등에서 핵심은 기억번. 선악불문하고 동일하게 대금감액 청구한다. 기억번 나와있죠? 니은. 선의 매수는 계약도 뭐 할 수 있다? 해제. 아울러 디귿. 선의 매수는 또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 이 경우도 계약이 유효한 걸 전제되어 있으니까 이행이익 상당. 제척기간 1년. 선의면은 언제부터 1년? 계약한 날로부터가 아니라 그 하자했던 사실 안 넣고 1년. 악의자는 이미 하자했던 걸 알면서 격체를 했으니까 계약한 날로부터 1년. 요거 바꿔치기 잘하는 그거 조심하라 말이야. 이거 순식간에 지문에서 확인 안 하면 그 다음부터 틀린 것이 안 보여요. 여러분 내 구절 웃겨. 요걸 바꿔치기 한다고 머릿속에 딱 입력이 됐다고. 근데 요걸 물어봐 민법에서는. 법공부가 이런 거예요. 아 1년은 법정부 보면 나와 있잖아. 그럼 뭐하러 외우냐고 그게. 그 다음 수량보조 일부 매식이고 지금 정신 빨리 차려야 돼요. 세트로 묶어보는 외울 필요가 전혀 없어. 자, 이 자를 다시 보세요. 이게 권리 일부가 탄핵 소환 경우에 자 특징은 요 특징은 목적물 전부가 현존해 있는 거예요. 요거는 그 대신 일부가 타인에게 속할 뿐이에요. 그런데 수량을 지정하면서 수량이 부족한 경우는 이미 총칙 뭐 할 때 한번 가르쳐 드렸어. 수량을 지정한 매매 거기서 한번 나왔다고. 그리고 차고에서 가르쳐 줬다고. 필지 매매하고 토지 매매할 때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수량을 지정한 매매는 이렇게 하는 건데, 요 우리 매도인에게 야 이 토지가 100평미터 맞지? 수량을 지정했고 이에 대해서 매도인이 맞다라고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가 핵심. 매매대금을 정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수량, 면적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을 해서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면적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해서 그러면 좋다. 평방미터당 100만 원씩 총 1억 원에 샀게. 매매대금을 그 수량에 맞춰 정한 경우 이런 게 수량을 지정한 매매. 매수 놓고 측량을 해보니까 90평방미터밖에 안 되더라. 요게 수량을 지정하면서 수량이 부족한 경우요. 그럼 보세요. 위하고 결론은 비슷하죠? 어차피 90밖에 좀 못보면 똑같잖아.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죠. 그 차이가 뭐인가? 위에는 목적물 전부가 현존했죠. 근데 밑에는 90밖에 없는 경우잖아. 일부만 현존했잖아. 실제로도. 측량해보니까 90밖에 안 됐으니까. 그게 차이죠. 그러나 결론은 똑같잖아. 따라 외울 필요 없어. 이거 담보 책임도 요거하고 동일. 이코로. 쫙. 그 다음 일부 멸실. 요거는 이제 이런 경우를 말하는데 지금 3월 10일 날 이렇게 창고가 딸린 건물에 대해서 매매를 했는데 이렇게 창고들 건물에서 매매를 했는데 계약 체결일 전 3월 8일 날 창고만 일부 멸실했다. 그래서 명칭이 일부 멸실. 또 다른 말로는 계약 체결일 전에 멸실했으니까 원시적 불능이죠. 근데 전부가 아니라 일부 멸실했으니까 이런 거를 이쁜 말로 일부 멸실 또는 원시적 일부 불능 이렇게 부른다고 말. 원시적 일부 불능이라고. 그러면 이 밑에 사례는 위의 사례하고 분명히 달라요. 이거는 목적물 전부가 현존해 있어. 근데 이 경우는 계약 체결 전에 일부가 이미 멸실이 됐기 때문에 요거하고는 유형이 다르지만 결과는 똑같다는 거야. 왜냐? 이거나 목적물 전부에 대한 권리는 이전 못 해준다. 일부에 대한 권리 이전은 불가능한 소리죠. 그 점이 똑같기 때문에 이것도
담보책임의 내용은 이거하고 동일, 510과 동일 이렇게 외울 필요 없어요. 그 대신 차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여기 지금 권리부 탄원 소원 경우는 악의 매수인도 뭐 할 수 있더라. 대금감액 청구 수다 요게 특징이라고. 근데 밑에 두 개는 이거 상식이야. 악의 매수는 일체 매도는 담보책임 못 물어요. 왜 그러냐 보세요. 상식적인 이야기니까. 여기서 얘가 악이다 그 말은 요게 실제로 얼마밖에 안 되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90밖에 안 되는 걸 알고서 매매했다는 거죠. 악이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이게 90밖에 안 되는 걸 알면서 매매한 놈이 아따 당신 좀 그러니까 100이라고 생각하고 100에 맞춰서 내가 1억은 줘볼 테니까 나중에 1000만 원 돌려줘서 이렇게 하면 이게 바보들의 행진이지. 처음부터 90밖에 안 되는 걸 알았으면 이 사람은 처음부터 정확히 얼마 값만 지불하는 거야. 90평방미터 값만 지불하겠죠. 그러면 급부하고 반대부터 대가관계 이코가 되잖아. 그럼 책임 못 묻죠. 자 밑에 악이 이 경우는 계약 처리를 전에 창고가 이미 멸시했던 사정을 알고서 매매를 한 거예요. 요 본 건물이라도 내가 매수하고 싶다 해서. 그러면 일부가 이미 멸단 사정을 알고서 매매한 놈이 창고가까지 지불하겠다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정확히 뭐 값만 지불해요? 요 건물 값만. 전부터 급부하고 반대급부터 대가관계 유지가 되니까 유지가 되면 책임 물을 수가 없잖아. 따라서 악의 매수는 일체 책임 못 묻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출제원이다 뭐 물어볼 것 같아요? 어? 여러분 출제원이 한번 출제해 보세요. 외우고 싶어 그건 한 개만 해와. 그러면 재수 좋으면 한 문제 건져. 요거 묻겠죠? 악의자도 대금감액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그걸 묻지 않겠냐고 말이야. 어떤 경우요? 권리부 탄성. 이 경우는 악의자는 대금감액 청구해요. 요것 때문에. 목적물 전부가 이건 현존했잖아요. 그래 일부가 탄 소원대로 알고 있다 하더라도 전부가 있으니까 얘는 아까 이해한 것처럼 이것도 취득해서 100 전부를 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100에 맞춰서 1억은 주겠다 하는 거야. 그 실제로 10을 이전 못 받으니까 대금감액 청구하는 거죠 이 경우는. 근데 밑에는 처음부터 일부가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있는 현존에 있는 그 값만 지불한다니까요. 그게 틀리다고 위에 거고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상식이 지금 안 통하니까 서로 간에 지금 뭐가 미쳐불고 나도 미치고 싶고 여러분도 미치고 싶고 지금 나는 여러분이 못 알아들으니까 미치고 싶고 여러분은 저 새끼가 왜 시키는가 그래서 미치고 싶고 지금 이 대목에 그러고 앉았다고 지금. 집에 가서 잘 생각을 해보시라고. 요 세 가지 유형은 동일선상에 놓고 특징만 딱 밑에 두 개. 뭐가 특징이다? 권리부 탄성은 목적물 전부가 현존했다. 밑에 두 개는 일부만 현존했다. 요 차이를 딱 놓고 생각하면 법이 정말로 상식에 잘 만들었다. 그걸 여러분이 알게 돼요. 요 세 개를 딱 세트로 묶어보면 공부할 게 없어. 나 같으면 출전이 앞에 요걸 제일 많이 물어봐. 요 세 개 딱 차이점이 요거니까. 요거. 따라서 거기 수령 구조 얘 들어줬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요건에서 니은번 보세요. 원시적 일부 불능의 경우에 해당한다 쓰셨죠? 찾았나요? 여기 지금 원시적 일부 불능이죠? 여기 비교할 비교한 칠판. 여기가 원시적 일부 불능이잖아요. 그럼 이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예요. 유효니까 담보책임 묻는 거라고. 그럼 이렇게 바깥으로 묻히던 거예요. 계약 처리 전에 목적물 전부가 멸실이 됐어. 그럼 이 계약은 원시적 불능에서 무효죠? 이런 건 담보책임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때는 몇 조로 돌아가요? 535조 1항 계약 체결사 관책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전부 불능이 되면 무효가 되니까. 일부 불능일 때 지금 유효니까 담보책임을 묻는 거라고. 그걸 구별하셔야 된다고 말이야. 그래서 그 책에는 이 자세가 원시적 일부 불능의 경우에 해당한다 이것만 써놨는데 비교 원시적 전부 불능일 때는 뭐이다? 무효니까 535조 1항 계약처리사 관책임을 묻는다. 그렇게 구별해야 된다니까요. 원시적 일부 불능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고. 그게 담보책임이 인정이 되는 게 유효니까. 그 다음 우측에 동그라미 3번 담보책임 내용 가로 열고 닫고 아예 전제를 딱 해놨잖아. 이 두 가지는 누구한테만 담보책임 물었다? 선의 매수인만. 악의 매수는 책임 물을 수 없다. 아까 이유 가르쳐 점검 딱 하고. 그 다음에 그 위로 올라가서 2번 판례조 색칠한 부분에 시험에 쏟아져 나와. 이걸 자유자로 갖고 놓으셔야 돼. 시험에서도 그러고 실무에서도 그러고. 이런 이야기를 가르쳐 줬다고. 총칙 착오할 때. 지금 우리나라 토지 매매를 할 때 청량을 잘 안 하다 보니까
이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가 엄청 많다고 말이야. 계약 면적이 예를 들어서 100평방미터인데 실제는 얼마밖에 안 되고 90밖에 안 돼. 이런 거가 비일비재하다고. 이거 가르쳐줬죠? 그럼 이런 경우에 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어떻게 책임 물을 수 있는가? 실무상으로 실제 면적의 계약 면적이 미달하는 게 엄청 많은데 계약 100, 실제 측량하니까 90 이런 경우 무슨 책임 묻습니까? 이걸 묻고 있다고. 무슨 책임 물으면 돼요? 방금 다 가르쳐 드렸어. 이게 무슨 매매에 해당이 될 때 한해서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이 될 때 한해서 우리 법 574조에 의해서 담보 책임, 대금 감액 청구 등은 하겠지만 그 이외의 책임은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기 판례를 보세요. 세 번째를 뒤에 보세요. 대금 감액 청구 담보 책임을 행사하면 변론으로 하고 그 다음 줄부터 이와 별도로 일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거나 여기까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어떨 때 하는가요? 계약이 무효일 때 하죠. 무효일 때 하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계약이 뭐라는 걸 전제하고 있잖아. 유효라는 거. 유효라는 걸 전제로 해서 담보 책임 묻는 거예요. 따라 계약의 무효를 전제로 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그 다음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민법 535조 1항이죠. 535조가 규정하는 계약제재 과에 따른 책임 이행을 구할 수 없다. 원시적 불능도 계약이 뭐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고 무효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 정돈. 이렇게 실제 면적의 계약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가 억수로 많은데 이런 경우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이 될 때 한해서 매수는 매도인에게 방금 가르쳐준 574조에 따라서 대금 감액 청구 담보 책임은 물을 수 있겠지만 계약의 무효를 전제로 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계약 체결서 괄 책임은 물을 수 없다. 그 이야기예요. 무죄하게 출제. 이건 시험을 때 실무에서 써먹어야 돼. 담보 책임 뭘 전제로 한다고요? 유효를. 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하는 거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고 계약 체결서 괄 책임은 그러지 무효를 전제로 해. 그게 차이야. 그걸 묻는 거야 지금 그 판례에서. 그 다음 재채권은 1년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두 가지 유형인데 그 가로친 4번에 제한 물권이 있는 경우는 영역적 권리에서 권리가 제한되는 경우고 뒤에 넘기세요. 마지막 저당권 전세권에서 권리가 제한되는 경우 마지막 576조 찾았나요? 여기 이제 마지막 두 가지 유형이 남아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물권법 지식을 통원하면 너무나 쉬워버려. 물권법 지식을 통원하면 다시 칠판을 잠깐 보자. 물권법 지식을 지금부터 떠올리자 말이요. 지금 이런 경우 목적물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적 등기에서 얘가 지상권을 취득했다. 또는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민법 621조에 의해서 임대인이 협조를 해서 임차권 등기를 했다. 등기된 임차권. 또는 토지니까 전세권 설정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전세권을 취득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용익 물건이니까 임차권은 채권이지만 등기가 되면은 제3자는 대항력이 있으니까 갑이 을에게 빌려준 상태에서 토지를 제3자 병에 매각 소유권 넘어가더라도 이 경우는 이 권리들을 가지고 얘한테 대항을 해버리죠. 이게 물권법 기초 중에 센 기초잖아. 직업대로 우리가 보름 동안 이걸 배웠다고. 그러면 이 매수인은 소유권은 취득하지만 얘네들의 전속기간 만료 시까지 토지를 반환 못 받기 때문에 이 용익적 권리에서 권리가 제한받는 경우 제한받는 거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이 기간이 끌 때 반환 못 받는다고. 여기까지 우리가 물권법에서 배운 거예요. 그럼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이 경우에 나는 얘네부터 토지 반환을 못 받는데 자 매수했다 치자 그 말이야. 그래서 사용을 못 하잖아. 엄청난 불이익 입잖아. 그럼 나는 어찌해야 될까? 그게 이제 계약법으로 가는 거야. 물었지요. 이 새끼한테 책임 물으면 되죠. 이게 575조라고. 이 매수인의 소유권이 이런 각종 용역적 권리에서 권리가 제한됐기 때문에 얘가 얘네들의 기간 끝날 때가 사용을 못하니까 사용 못한 만큼 매도인한테 뭐 하자? 꼬장 부리자. 이게 575조예요. 이게 계약법 연결된 담보책으로 이렇게. 젓가락 하나 얹어놓으면 돼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상식으로 이제 풀면 돼. 여기까지 알아듣겠나요? 그 다음에 상식으로 풀면 된다고. 머릿속에 외운 거 다 지우세요.
담보청 혹시 애우고 있으면은 싸그리 뭉개라고. 그 애워봐야 본인만 손해니까. 그럼 이 경우는 이제 얘가 얘한테 이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특징은 매수인이 일단 악의인 경우는 일체 매도인에게 책임 못 물어요. 그 상식적인 이야기야. 왜 그러느냐? 얘가 악이다 그 말은 내가 매수하는 토지 위에 을한 놈 이런 권리 가지고 있다는 걸 알면서 매수하던 소리죠. 금방 확인해서 등기 확인해 보면 되니까. 그럼 얘는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당장 이 토지를 사용할 필요가 있으면 매수 안 했겠죠? 근데도 매수했죠? 근데도 매수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이자들을 기간 끝내고 사용수익을 못하니까 그걸 감안해서 바보가 아닌 바야 매매대금 정할 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자, 토지 매매대금 원래 3억이다. 그럼 3억 다 줄 것 같나요? 안 주겠죠. 사용수익 못하는 만큼 매매되면서 그만큼 뭐 하겠죠? 공제하겠죠? 그 나머지만 주겠죠? 이게 보통 사람들 거래 방식이잖아. 그러니까 이 경우는 악의인 경우 이런 권리가 설정된 알고서 매매할 때는 사용수익 못하는 빌만큼 미리 매매대금에서 공제를 해버리기 때문에 담보 책임을 일체 물을 수가 없다 그 말이야. 악의잖아. 이게 특징이야. 이런 말을 알아들으셔야 돼. 근데 이 말도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은 그냥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부터 졸아도 돼. 요거 이 말을 못 알겠다 말이야. 못 알아듣는 거 공부는 의미가 없어 이게. 더 해봐야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선의 경우 안에서만 담보책 문단 소리겠죠. 선의자는 내가 매수하는 토지 위에 이런 거를 섞인 것을 모르고서 매수한 건데 여기서 조심할 게 하나가 슬그머니 이렇게 함정을 내. 얘가 선의가 되려면은 어떤 경우가 전제돼야 될까 한번 해보세요. 부담 없이 본 사람 없어. 우리끼리 앉았으니까 창피하고 말 것도 없어. 얘가 선의가 되려면은 등기 별람 안 해봐야지 선의가 되겠죠. 제 생각은 그런데 안 그래요? 그러면 등기 별람을 안 해본 것은 모르는 데 대해서 과실이 있잖아. 안 그래요? 얘가 선의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토지 거래할 때 등기 별람 해볼까요? 열람 해보면 이거 설정되고 다 알잖아. 그럼 악의가 된다고. 근데 이걸 열람을 안 해봤던 건 등기부를. 그러니까 이 토지에 이거 설정을 모르고 있잖아요. 근데 열람 안 해보면 모르는 데서 잘못이 있잖아요. 열람 안 해본. 그래서 얘는 선이면 논리적으로 과실이 있게 돼 있다고. 그래서 이제 시험에 슬그머니 이 575절 내면서 이렇게 바꿔치기. 매수인 병이 매돈 가격에 담보 책임을 물려면은 매수인은 선의 무과실일까 이렇게. 그러면 틀리다 그 말이야. 선의 무과실 전제라면은 담보 책임 물을 애 한 명도 없어. 선의가 되려면 과실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따라서 이 경우는 매수인이 뭐이기만 하면 담보 책임 묻는다. 그렇지, 그게 중요해. 선의게만 하면 무엇이 있더라도 과실이 있더라도 담보 책임 묻는다 그 말이야. 그다음 이 경우에 그러면 선인 경우는 담보 책임 묻는데 그냥 만들면 돼. 책 보지 말고. 자, 이 하자론에서 여기에 지금 이자와 권리가 설정이 됨으로써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목적 달성할 수 없다 이런 경우가 있겠죠. 어떤 경우냐? 내가 지금 당장 이 토지를 사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매수를 했다. 이런 경우는 목적 달성 뭐 하잖아요. 예로부터 반환 못 받으니까. 이럴 때 사면 안 되잖아. 따라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는 저 토지 매수하면 안 되니까 선의 매수는 계약 해지하고 아울러 손해배상 청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자가 있더라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당장 내가 토지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 장기 투자 목적으로 매수한 애들도 있겠죠. 장기 투자 목적으로. 이런 경우는 계약의 목적 달성하잖아. 이때는 계약을 당연히 해지하면 안 되고 뭔만 하면 되고 손해배상 청구만. 이때 슬금은 여기서 또 뭐를 묻게 되느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는 요 매매계약을 해지하면 방금 안다고 그랬죠. 대신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그랬죠. 대금감액 청구는 못하는가. 요거를 슬그머니 지문에 집어넣어요. 선임에서 대금감액 청구를 못하는가. 내가 지금 요 기간 끝날 때까지 사용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손해가 생겼으니까 대금 깎아달라. 요리 청구는 못하겠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슬그머니 넣는데 이 경우에는 대금감액 청구권 인정이 안 돼요. 그럴 때는 법에서 이렇게 할 때 이유가 다 있어.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나요? 아까 세 가지 유형의 경우. 권리 일부가 타는 경우, 수량 지정 수량 부정고, 원칙 일부. 이 경우는 대금감액 청구권 인정이 됐죠. 이 세 가지 유형은. 이거는 대금감액 청구권 인정이 안 돼. 권리가 영적으로 권리가 제한되는 거구나.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고 말 법에서. 법은 기간 하나라도 일주일이나 2주일이나 그 다 이유가 있어야 그렇게 해놓은 거야. 증인들 마음대로 일주일 또 오늘 찝부터 그러니까 2주일 이렇게 만들면 돼. 만들면 맞아 죽어. 그런 새끼들은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고. 다 이유가 있어 이게.
쉽게 말하면 이런 이유야. 아까 권리일부가 터널 소화한 경우 등등은 10평방미터면 부족하다. 이만큼 깎아달라. 이런 취지죠. 감맥 비율 정하기가 쉬워. 이게 상수하기가 편해. 근데 이 경우는 사용 수익 못하는 비율만큼 깎아달라고 청구하던데 그 비율 정하기가 엄청 어려워. 이런 말을 이제 이쁘게 이런 말을 써야 돼요, 여러분이. 여기 아까 572조부터 세 가지 유형의 경우는 이 양적인 수량의 양적인 기초를 토대로서 담보층을 묻고, 이 경우는 질적인 하자를 이런 말을 좀 쓰면 품격이 있어져. 질적인 하자를 토대로서 담보층을 묻기 때문에 대금감액 청구 못하는 거. 이 차이야. 요거는 양적인 하자를 토대로 해. 수량이 100인데 10만큼 부족하니까 10만큼 깎아주세요. 그건 암비로 되잖아, 산수가. 어? 근데 요거는 뭐예요? 사용수가 못하는 비율만 깎아달라. 이건 질적인 하자를 기초로 담보층 인정되니까 감액비율 정하기가 어려워. 그러면 그런 거 갖고 또 싸워. 그러니 차라리 그냥 세트로 손해배상 청구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간혹가다 물어봐. 대금감액 청구할 수 있냐 이게. 이런 말을 못 알아들으면 외우지 말라는 거예요. 공부해봐야 말짱황이니까. 여기가 됐나요? 그 다음 마지막 책으로 돌아가서 여기 지금 용익국 졸리같이 않는 거 뒤에 넘기세요. 436페이지에 거기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선의 매수내면 인정된다. 거기 전제를 딱 해놨죠.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 대금감액 조건은 거기 없잖아. 왜 대금감액 조건 인정이 안 된다고요? 이 경우는 양적인 하자가 아니라 권리의 질적인 하자의 기초를 두고 담보책임 인정하기 때문에 감액 비율을 정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 비교해서 공부하고 이런 걸 좀 터득해야 법 공부가 제대로 돼. 그 다음 그냥 마지막 하나. 권리가 저당권 전세권 제한되고 지금부터 있는 대로 집중해야 돼요. 다시 여기 왼쪽 사례를 보세요. 여기 방금 가르친 요게 575조인데 여기에 지금 전세권이 들어가 있죠. 여기 575 전세권 들어가 있잖아. 이렇게. 그죠? 근데 576조에도 전세권이 또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걸 구별을 먼저 하셔야 돼요. 576조는 이런 경우를 말해. 우리가 오전에 저당권 공부했죠? 저당권 지식 여기가 그대로 대입시키면 돼. 을이 갑으로부터 1억 원 빌리고 이 건물의 채권자에게 저당권이 설정이 됐다. 그러면 저당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은 설정자겠죠? 그럼 얘가 내 거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면 자유롭게 뭐 할 수도 있죠. 아까 오전에 그렇게 했잖아. 매각할 수 있다고. 그럼 얘가 소유권 취득했겠죠? 아까 오전에 이런 애를 저당권에서 뭐라고 불렀어요? 제3 취득자 이렇게 불렀죠? 공부할 거 없다니까. 오전에 배운 거 지식 그대로 동원시키면 돼. 제3 취득자 불렀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제 소유권 일단 취득을 하지만 얘가 돈을 안 갚았다. 저당권이 경매했다. 낙찰됐다. 얘 소유권 잃어버리죠. 이런 걸 제3 취득자 그랬잖아. 이렇게. 그러면 나는 얘하고 이 채무자가 몇 돈이잖아. 매매를 했는데 돈 안 갚으니까 저당권자가 경매, 저당권 실행 낙찰되니까 소유권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한테 꼬장 부리자? 얘한테 꼬장 부리자. 요게 576조. 이자 취득한 권리가 저당권 전세권에서 제한되는 거 담보 책임 이렇게 하기로.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저당권자 저당권 실행 등에서 상실했을 때 얘한테 책임 묻는다. 요게 계약법으로 연결이 돼요. 576조로. 이때 전세권은 이런 걸 말할 것이고 여기에 지금 전세금 1억 원으로 이 건물 위에 얘한테 전세권이 설정이 됐다. 이런 이야기야. 근데 기간 만료됐는데 얘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했다. 그럼 전세권자 경매 청구 있잖아. 경매에서 낙찰됐다. 따라서 전세권자 경매에 의해서 얘가 소유권 잃어버렸다. 얘한테 책임 묻자. 이런 이야기야. 따라서 전세권이 여기 576조 들어있고 575조 들어있는데 구별하세요. 이걸 구별하셔야 돼. 저번 주에 저번 주 아니야. 3일 전에 가르쳐 드렸어. 전세권의 제일 중요한 특징. 전세권하면 이중적 성격을 떠올려 그랬잖아요. 영역물권이면 동시에 무슨 물권이다? 담보물권. 그 말은 귀에 못이 닿게 들었죠? 그게 여기 그대로 적용이 돼. 575조 전세권은 무슨 물권의 전세권인 거야? 영역물권 전세권이야. 무슨 이야기냐? 이렇게 이 토지 위에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 근데 병이라는 놈이 매수했는데 얘가 전세권을 주셔서 반환 거절
기간 끝날 때까지 전세권자가 사용 수익한다. 그러나 내가 반환 못 받으니까 손해입었다. 꼬장부리자. 이런 스토리야. 이 전세권은 용익물권의 전세권을 말하는 거예요. 576조는 방금 뭐라 그랬어요? 기간 만료됐는데 전세금 반환 지체했다. 그래 전세권자가 뭐 했다? 경매에서 낙찰되니까 매수인이 소유권 잃어버렸다. 그래 꼬장부리자. 요 이야기죠. 이 전세권은 경매했을 때 전세권이니까 담보 물권의 전세권을 말해. 그 전세권 이중적세 간다는 것이 담보 책임도 그대로 반영이 돼서 이렇게. 이해가 쉽겠나요? 전세권이 설정이 되면 담보 책임이 2번 발생이 돼.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575조에서 담보 책임 인정이 되고 기간 끝나면 요리 넘어가는 거예요. 전세금 반환해야 되는데 반환 지체하니까 전세권자가 경매할거아니요. 낙찰되면 내가 소유권 잃어버렸다. 그러면 579 담보 책임을 또 묻게 돼. 2단계로 발생이 돼. 전세권이 설정이 되면. 그래서 그 용익물권이면서 동시에 담보물권이다. 이걸 그렇게 주지를 시키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들어요? 알아듣지 못하면서 집에 가기 위해서 알아듣는 표정을 짓지 마세요. 못 알아도 상관없어요. 포기해버리면 되니까. 그 대신 최근에 배운 물권비를 동원하면은 여러분 실력이 급수가 올라가. 아, 전세권에 그래서 용익물권, 담보물권이 모든 것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나 그걸 깨우치니까. 그 다음 또 있어요. 다시 우측 사례 보세요.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되는 것이 576조라고. 이런 경우 비일비재하잖아요. 이 건물에 피담보증 1억으로 저당권 설정됐다. 전세금 1억으로 전세권이 설정이 됐다. 이렇게. 그러면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설정된 건물을 소유자로부터 매수한 경우가 여러분도 한 번쯤은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제일 많아요, 여기. 그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할 게 있어요. 여기 이제 담보 책임은 얘가 내가 일단 매매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얘가 돈 안 갚으니까 전세금 반환 지체하니까 저당권자, 전세권자 경매에서 낙찰되니까 내가 소유권 잃었다. 제3취득자. 오전에 배운. 그러니까 얘한테 꼬장부리자. 이거 하나 추가시키면 꼬장부리자. 576조 매매로 딱 넘어가 이렇게. 오전에 여기까지 배웠잖아. 제3취득자라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문제가 있다는 거야. 이 사례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는데 우리 시험에 이걸 출제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 또 돌아보고 싶은 거 돌아보고. 자, 여러분이 병이라고 한번 가정해보자 말이야.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해야죠. 이 건물이 3억짜리다. 원래대로 하면 거래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가 이 건물을 매수하고 싶으면 일단 3억을 다 지급해야죠. 이렇게. 원래대로 하면 3억 주죠. 그럼 얘가 1억 원 가지고 뭐 하겠죠? 얘한테 빚을 갚고 또는 전세금 돌려주고 요 저당권에 전세권에게 말소시키겠죠.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근데 실거래에서는 어떻게 누가 안 시켜도 3억 다 안 주잖아. 안 그래요? 매매대금 3억에서 뭐 빼고 주잖아. 1억 빼고 2억만 주죠.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할까요? 누가 안 시켜도 이렇게 거래 중개표도 이렇게 하고 내가 원래 3억 다 주고 그 다음 얘가 1억 변제하고 요거 말소시켜던데 얘를 내가 못 믿잖아. 3억 주면 얘는 36개 나서 호주에 가서 낚시질 해버려. 이 바보가 따로 없네. 3억 들고 톡 깨버려. 그럼 내가 또 갚아야 돼. 그럼 못 믿으니까 1억 뺀 나머지 2억만 주고 내가 직접 뭐 하자. 갚고 말소시키기. 이게 확실한 방법이죠. 이런 거를 실무에서는 저당권에 설정된 경우는 매수인이 매도인은 무엇을 뭐 했다고 표현을 해.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를 인수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전세권 같으면 매수인이 매도인은 무엇을 끼고 샀다 이러죠. 전세금 끼고 샀다 그러죠. 그렇게 표현을 해. 이 말은 알아듣죠? 이런 경우는 담보책임 못 물어. 왜냐? 1억 빼고 대금 지급했잖아. 그러면 내가 이거 1억 원을 줘야 된다고? 1억 원 반환을 해서 얘가 경매된 낙찰되면 내 책임인 거예요. 이때는 담보책임 못 묻겠죠. 이 말 알아들어요? 이걸 시험에 냈더니 뭐일까 하고 빵점 짜려 웃어. 그건 내가 기가 막힌 거야. 아니 도대체 이걸 틀린 사람 어디 갔냐고. 실무에서 이렇게 거래 안 해요? 이렇게 하자. 왜 이걸 틀리시냐고. 그 틀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우니까. 그냥 막 예우다가 하고 맞추려고 실무에서 경륜율을 내줬더니 이것도 틀리더라고 말이야. 이 말 알아듣겠죠? 그러면 정리정돈. 576조에서 저당권자나 전세권자 경매에서 소유권 잃었을 때 얘가 담보책임 물리면 한 가지가 전제가 돼야 돼요. 매매대금 전액을 지불할 것, 이게 전제가 돼야 돼.
그러면 얘가 1억은 갚아야 되는데 빌은 모르면 안 갚았다. 나는 다 줬는데 그래 얘가 불법적 경매에서 낙찰된 게 소유권 잃어버렸다. 나는 다 줬는데 개새끼 책임져라.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했나요? 이게 반드시 전제가 돼야 돼요. 따라서 576조가 실무상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이 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담보 책임을 묻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 말이에요. 관행적으로 이거 빼고 지불하니까. 지금 하는 말 알아들어요? 알아듣는 것도 같고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오전에 저당권 공부한데다 이건 실무상으로 맨날 우리가 겪고 사는 건데 이 말을 알아듣으셔야 된다고. 그 다음 그러면 이 경우는 이제 나는 다 줬는데 이 새끼가 1억은 안 갚았다? 저당권 일부에서 경매했다? 전세권자 전세금 판 안 하니까 경매했다? 낙찰했다? 소유권 잃었다 해서 이제 얘한테 책임을 물으니까 이 경우는 먼저 또 중요한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이 경우는 매수인이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선이냐 악이냐 불문하고 동일하게 매도인에게 책임 묻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생각해 보세요. 매수인이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책임의 내용이 달랐잖아. 가장 큰 것이 뭔 차이가 있어서 선이 매수는 다 손해배상 청구했지만 악이 매수는 손해배상 청구를 못한다고. 근데 이 경우는 576조 경우는 매수인이 선이냐 악이냐 따질 필요 없이 동일하게 담보치를 묻기 때문에 똑같이 손해배상 청구를 해. 다 시험에서 이런 걸 물어봐. 이 앞전 시험에 그렇게 나왔다고. 매수인이 악인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어떤 경우냐. 악인 경우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딱 한 가지가 있어. 그게 요 경우라고. 576조. 왜 그럴 것 같아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제 딱 5분만 참으시면 돼. 5분. 왜 선악 불문하고 동일하게 책임져? 악의자도 유일하게 손해배상 청구하냐고. 여기서 악이란 말은 이 건물에 저당권 전세권 설정된 사실을 바로 알고서 매수하네요. 선의는 모르고서 매수하냐고. 근데 얘 잘못한 게 있어요? 없잖아요. 나쁜 새끼 누구예요? 얘잖아. 얘가 돈을 안 갚으니까 나는 다 줬는데 그 경매에서 낙찰되니까 나는 분명히 이거 매수할 때는 승기부 확인을 해봐요. 그거 다 악이라고. 근데 선의냐 아니라서 구별할 필요 없잖아요. 이 경우는 저당권이 실행이 돼야지 책임 묻는데 왜 저당권 실행되냐? 이 자식이 나쁜 놈이야. 돈 안 갚으니까 나는 다 주었는데. 그러니까 선의냐 악이냐 따질 필요 없잖아요. 안 그래요? 제 개인 생각은 그래요. 여러분 생각 어쩐가 모르시겠지만 선의는 착한 놈이고 악의는 나쁜 놈 아니라 이런 말 아니라고 말이야. 이게 가장 중요하고 따라 시험에서 유일하게 악의 매수인도 손해배상 청구하는 경우를 골라라. 그러면 576조 이걸 고르시면 돼.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이 경우는 이제 이 매수인이자 이렇게 책임 물으면 돼요. 자, 경락은행에 소유권 넘어갔다. 나 소유권 잃어버렸다. 딱 얘한테 책임 물은다. 요 두 사람 사이 계약의 목적은 달성할 수 없다는 게 확정이 되어 있잖아요. 소유권이 낙찰증에 넘어갔으니까. 따라 이 경우는 달성할 수 없으니까 계약을 해제하고 선악 불문하고 뭐하고 손해배상 청구 다 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오전에 이걸 가르쳐 들었어. 오전에 뭘 가르쳐 줬느냐. 조문 숫자 외우라는데 564조를. 얘가 소유권, 취득한 소유권을 보존하는 방법은 얘 경매 막는 방법이잖아. 그럼 얘가 뭐 하면 되잖아. 얘를 대위해서 변제하면 되잖아. 그 564조 가르쳐 드렸지 아까 조문까지 외우시라고. 그러면 이 매수인이 이제 저당권자 저당권 실행을 막기 위해서 364조죠. 나도 정신이 왔다 갔다 했구나. 오전에 배운 게 364조. 그 469조 2항하고 구별해서 정리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자 정신이 오락가락 보니까 얘가 얘를 대해서 변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당권 실행을 막잖아. 그래서 이때는 얘가 얘한테 구상권 행사한다고 가르쳐줬잖아요. 이런 거를 담보 책임에서 뭐라고 부르냐 하면 얘가 얘를 대해서 변제해서 저당권 실행을 막을 때는 매수는 매도인에게 이 구상권 행사하는 것을 담보 책임 똑같은 거예요. 저당권에서 구상권 행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담보 책임에서는 출제 비용 상환 청구 구상권 행사하는 거야. 이쁘게 출제 비용 상환 청구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표현해. 요 권리도 인정이 돼. 364조에서 대입 변제를 한 경우 그렇게. 그다음에 제척 기간의 제한이 없는 경우와요. 딱 두 가지가 있어. 법률가에 확정이 되어 있는 경우. 요게 뭐하고 비슷해요? 매매했어요? 그 목적물 전부의 권리가 타인에게 넘어갔어요? 두 놈 사이 계약의 목적은 달성 없던 확정이 되어 있죠. 요게 첫 번째 나온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소한 경우 유형이 똑같잖아요. 이것도 죄책권에 제한이 없어. 따라 죄책권에 제한이 없는 게 딱 두 가지 경우야. 죽었다 깨어나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소한 경우하고, 마지막 권리가 저당권 저당권 제한되는 똑같잖아요. 이렇게 타인에게 권리가 넘어가 보니까 두 놈 사이 계약 목적 달성 못하게 확정됐으니까 요 두 가지만 죄책권 제한이 없어. 거기 보세요. 437페이지 보면은 담보 책임 내용 핵심은 가로 열기다가 매수인의 선악 불문 그게 핵심일 거고 동일하게 책임진다 그 이야기죠. 그다음에 그 밑에 출제액 상한 청구 요게 364조를 말해가 오전에 배운 거. 여기가 대의변제했을 때는 그 출제한 비용을 상한해달라고 청구하는데 여기가 그다음에 그 밑에 제적기한의 제한이 없다 이렇게. 제적기한의 제한이 없는 경우는 딱 두 가지 경우예요. 510조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소한 경우하고 그다음 어떤 경우하고 요 경우 권리가 저당권 전세권을 제한되는 거 요 두 가지만. 여기까지가 시험에서 제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외울 수도 없고 안 외울 수도 없고 미치겠는 데는 권리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인데 이제 머릿속으로 많이 정리를 한번 해보자 말이야. 자, 권리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은 주로 어떤 경우를 말하는가? 지금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쭉 중요한 거 위주로 이제 개관을 쭉 해봤는데 요거를 가만히 음미를 해보면 권리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은 책에는 이제 개념은 안 써졌지만 요거는 매매에 있어서 목적물 전부 또는 여기 570조 또는 일부 572조 목적물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권리가 타인에게 소가든가 여기 570조하고 572조 사인이죠. 타인에게 소가든가 또는 매도인에게 소가지만 그 권리가 용익적 권리나 저당권 전세권에서 제한되는 경우 요 경우에 책임 묻는 것이 권리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이에요. 마지막 건 575조 576조고 이런 유형이잖아. 권리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 이런 걸 묻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물건하자 이거는 한 개씩이니까 나머지는 쉬운데 여기까지 가르쳐 드리려고 했더니 지금 4시 50분이에요. 더 했다가는 나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나도 집에 가서 놀아야 되겠고 다음 주에는 요약집 들고 오세요. 요약집. 이제 민법 그 중요한 건 다 가르쳐 드렸으니까 예습할 사람은 뭘 예습해 오냐 그러면은 민사특별법 예습 좀 해오세요. 민사특별법 요약집 가지고 가든 게 담는 법률 쭉 이렇게 요것부터 가르쳐 드릴 거니까. 이유는 우리가 물권법이라든가 계약법 공부를 한 상태에서 민사특별 공부, 특히 물권법 지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민사특별 공부하려면. 그 나중에 물권법 다 잊어먹은 상태에서 민사특별법도 공부하려면 또 엄청나게 예를 묵여야 돼. 시간 많이 소비하고. 따라서 물권법 공부를 우리가 이제 한 만큼 했으니까 이걸 토대로 해서 공부하면 금방 끝내니까 민사특별법을 먼저 가르쳐 드릴 거니까 민사특별법 요약집 가지고 요약집을 하는 이유는 우리 기본서 여기 보면은 민사특별법 6문제가 나오는데 법률 5개에서 이걸 또 투자하기도 뭐하고 안 하기도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투자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매번 여러 번 시간마다 반복해서 가르쳐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한 번 배울 때 제대로 딱 배우고 끝내버리는 거고. 근데 우리 교재는 또 최근 판례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요약집과 거는 게 한 번 공부해서 정리하기가 편하니까 요약집으로 예습을 좀 해오시라고 말이에요. 다음 주에요. 요약집으로. 오늘 고생 많이 했네요.